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주원입니다. 먼저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시간 정도 우리 공교육에서 창업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에 대한 그동안의 저희 재단의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어떤 계기로 창업을 하게 됐는지 그게 제 학창 시절과 중고등학교 시절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선생님께서 정말로 진정한 교사고 최고의 선생님이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업 자체가 저희 재단과 함께 하면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불모지에 가까운 부분을 개척해 오셨기 때문에 정말 훌륭하시고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이다. 왜 이게 어려운 수업이냐면 우리나라 교육은 문제가 주어지고 정답을 찾는 교육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건 정답이 없는 수업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수업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의 노력이 최고고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시험으로 평가할 수 없는 수업이고 학생들의 반응이 매 순간순간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아마 밤마다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한 텀 돌고 나면 다른 강의 한 2, 3년 한 그런 과정이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듭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가 만 9년간 지금까지 460개 학교에 한 9만 명 학생들이 함께 해왔거든요. 최근에 와서 늘어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아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전국의 많은 학교 나아가서 공교육의 전체로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제 강의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사교육에 있던 사람이 왜 이런 재단을 만들었을까? 공교육의 진로교육에 이런 챌린지 스쿨이라는 재단의 과정을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요. 제가 사교육에 있으면서 지금 38년째 있거든요. 있는데 거의 매년 사교육에 대해서 스스로 비판하고 부정하는 그런 입장에 늘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원래는 제가 한 2년만 짧게 애들 가르쳐서 그 본 돈으로 유학 가려고 생각했는데 어쩌다가 인생 여기에 저당 잡히게 됐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을 앞에 10년은 소수정예의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97년부터 소위 손사탐이라는 대중 강의를 하면서 사교육 안에서 어떤 그 불평등 문제나 또 윤리적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저 나름으로 노력을 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또 지역적 불평등, 사교육에 또 지역적 불평등의 문제가 나오면서 2000년에 온라인 기업인 메가스터디를 설립하고 나름대로 사교육 안에서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결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해온 교육이 사실은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고 저 스스로가 돌아볼 때 상당한 부분에 문제가 있고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제대로 길을 열어주는 그런 교육이 아니었다라는 그 자성을 2015년쯤에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사실 97년, 98년 이럴 때 자고 일어나니까 어마어마한 선생이 돼 있었거든요. 그럴 때 학생들한테 늘 했던 말이 공부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너희가 공부 잘해서 대학 잘 가면 너희들의 미래가 활짝 열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이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대학을 잘 가도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또 디지털 대전환의 이 기술적 진보 앞에서 지금 우리 교육이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퇴행적인 교육이잖아요. 애들에게
문제를 주고 정답을 찾게 하고 그 패턴을 익히게 하는 이 교육이 정말로 우리 교육이 빨리 뛰어넘어야 할 교육인데 그 과정에서 제가 중심에 서 있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사교육에 흔히들 저보고 사교육의 총수 내지 괴수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공부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라 했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이 사회 진출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이거 참 잘못했구나. 그래서 2015년에 그때 제 나이가 이제 우리 나이로 55세, 만으로는 54세 때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아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상당히 후회도 되고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럼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일단 우리 청소년들한테 희망을 준 게 진짜 희망이 아니었고 그러는 사이에 저희 회사는 상당히 커졌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상당히 큰 부를 형성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 인생의 어떤 이 사회 진 빚을 갚는 일부터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 개인 사재 300억을 출연해서 이제 이 재단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2016년 접어들면서 이제 이 재단을 우리 특히 천지한 사무국장과 1년간 여러 각도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했는데 장학재단은 너무 규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다른 길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해외 사례를 쭉 찾아보니까 카우프만 재단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재단을 발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스타트업을 투자하고 지원하는 거고 또 그 과정에서 해외 사례들을 보니까 청소년 창업 교실이 해외는 엄청나게 발달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학생 정도부터 실제로 창업 활동이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아 그러면 우리 재단이 이걸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자 하니까 중소벤처기업부가 상당히 거기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이 재단을 2015년에 준비해가 2016년에 만들면서 저희 목적 사업의 가장 큰 두 가지가 하나는 스타트업 투자 지원이고 하나는 청소년 창업교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재단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 개인적으로는 저 인생에 살아온 삶에 대한 부끄러움에 대한 값을 치르면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그 부끄러움이 많이 해소됐느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고도 세월이 지금 10년이 흘렀잖아요. 10년이 흘렀는데 저희 메가스타디라는 기업은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커졌습니다. 계열사가 한 10개 넘고 직원하고 강사하고 다 합치면 한 4,500명 정도 되거든요. 매출은 한 1조 1,000억 정도 되는 중견기업이 됐는데 그런데 솔직히 이 자리에서 제가 먼저 고백을 하면 메가스타디 교육의 각종 서비스는 사실은 제가 원하는 방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요즘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교육을 했어야 될까? 오히려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요즘 아침마다 외우는 일어나면 이 시가 자꾸 생각이 나요. 그 시를 한 편 외우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주 님께서 말년에 쓰신 시인데 노사라는 시가 있습니다. 늙어서 생각한다. 여기 늘 하다가 부끄러워서 안 넣는데요. 그 시가 짧은 세연으로 되어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끄러움의 산이 점점 커진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앞에 부끄러움의 산이 점점 커진다. 젊을 적에는 부끄러움을 몰라서 인생을 함부로 살았고 나이가 들어서는 그 부끄러움이 쌓여 산이 되었다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참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하는 그런 후회가 많이 됩니다. 아마
인생을 조금 더 성찰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면 누구나 자기 앞에 그 부끄러움의 산이 크다라는 걸 느낄 건데, 그래서 저희 재단도 정말 우리 학생들, 제가 학생들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저 개인적으로도 살고 싶고, 우리 재단이 그런 방향으로 우리 재단의 그 주어진 어떤 자산을 가지고 좀 더 활동을 펼쳐 나갔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이 챌린지 스쿨이 상당히 저희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또 오늘 왔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행사를 들으면서 아마 크게 감명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첫 마디가 앞으로 이 일을 좀 더 잘 키워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도 크게 공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교육이 어떤 교육인가, 어떤 수업인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건데 우리 안상희 팀장하고 이 수업을 위해서 나름 준비하면서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이 수업은 특별한 수업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가장 교육적인 수업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아마 수업하실 때 일반 교과목하고는 다르겠죠. 일반 교과목은 커리큘럼이 있고 그날 배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고 애들한테 또 적용해보고 이해 암기 이런 걸 시키는 정답 위주의 수업이지만은 시작할 때 아마 여러분들이 좀 유연하게 하시겠죠. 자, 오늘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고, 자, 이거 정답이 없으니까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식의 어떤 면에서는 진짜 교육이고 삶의 진정한 연습 과정이 창업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수업의 본질은 딱 하나 아닙니까? 내가 선택해도 된다. 학생들에게 지금 반에서 학업이 좀 뒤떨어진 애들조차도 수업에 적극적이지 않은 학생조차도 한번 우리 해보자. 너희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멋진 경험을 주는 어떤 의미에서 살아있는 가장 제대로 된 교육적인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너무 힘드시죠? 사실 웬만한 교과 과정들은 그동안 누적된 정보도 있고 참고서도 있고 뭐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이건 자료를 여러분들이 다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밤마다 진행되는 과정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가장 부담스러운 수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아마 시작할 때는 학생들이 그동안의 학교 수업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수업 진행이 어려울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통제가 잘 안 될 것 같고 특히 중학생 정도 가면 완전 중구난방일 것 같아요. 수업 통제가 쉽지 않고 또 정답이 없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도 어렵고 또 나름 어떤 뭐 저희의 교재와 자료 프로그램이 있지만은 그게 매뉴얼대로 흘러가지 않죠. 그리고 애들이 불쑥불쑥 던지는 말은 정답에 익숙한 학생들이니까 정답이 뭡니까? 이거 맞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주로 던질 거고 그러면 선생님들은 정답을 던지는 수업이 아니잖아요. 그때 거꾸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서 어떤 면에서 교사와 학생이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진행되는 수업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수업이고 그래서 이 수업에서 선생님들은 전통적인 지식을 전수하고 전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과정을 함께 하면서 지난한 노력의 과정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정말 참다운 어떤 교사의 체험이 되고 그렇게 해서 힘드시지만은 선생님들께서도 한 단계 더 교사로서 자긍심도 느끼고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이 정말 우리 공교육의
전체로 침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이번 기회에 더 갖게 됐습니다. 10년간, 올해가 딱 10년째 접어드는데 챌린지 스쿨을 통해서 우리 재단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피드백 받고 한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은 성적이 높은 아이가 이 수업을 반드시 주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건 참 이상적이죠. 학교가 너무나 문제풀이에 익숙한 점수가 잘 나오는 애들이 주도하는 거는 그거는 진정한 교육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성적이 높은 아이가 반드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고, 또 평소에는 소극적이고 참여하지 않던 말수가 적고 존재감이 없는 애가 이 수업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새로운 존재감을 찾아낸다든지 하는 교육적 효과는 이건 아주 큰 거겠죠.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창업교육을 경험한 아이는 진로 앞에서 또 오히려 여기에서 적극적이고 새로운 어떤 꿈을 찾은 학생들은 자기 미래 앞에서, 진로 앞에서 무너지지 않더라 하는 이런 경험담을 여러 선생님께서 전해주셨던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프로그램은 유민재단이 만든 프로그램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현장에서 체험하고 실패하고 학생과 같이 만들어가면서 다시 일어선 멋진 경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재단이 이를 위해서 더 많이 선생님들과 협업하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가 이제 제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결국은 이제 저는 뭐 손존하면 메가스타디. 이게 저 인생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과연 이게, 언제 메가스타디가 시작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뭐 최근 한 10년 동안 자주 해봤어요. 자주 해보니까 놀랍게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창업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한 학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초중고가 정말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정말 연결을 시키자면 고등학교 2학년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걸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그 전에 하나 더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 자신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거보다 더 결정적인 순간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초등학교 2학년 첫째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였다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1968년에 그때 안 태어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초등학교 어디냐면 경남 창원군 동면 신방리라는 데 있는 신방초등학교로 다녔어요. 시골 초등학교인데 그때 우리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엄청나게 창의적이셨던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요즘도 저하고 자주 연락도 하고 이분이 또 이제 은퇴 이후에 시집을 자꾸 내셔서 이번에는 동화를 쓰신다 그렇게 연락이 와서 선생님 그 책은 제가 출판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25인가 6밖에 안 된 아주 젊은 선생님이었는데 상당히 실험적이었어요. 초등학교 저희가 1학년 1학기 때는 그때만 하더라도 유치원도 없고 이럴 때가 돼가지고 1학년 1학기 때는 주로 줄 세우고 앞으로 가, 좌로 가 이런 것만 했거든요. 글자도 모를 때예요. 1학년 2학기 들어가면 이제 아침해가 떴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국어 교과서를 저희가 배우고 글자를 배우고 1 더하기 1은 2 뭐 이런 걸 그때부터 배웠어요. 그런데 그 84명의 학생을 다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저에 대해서 이 선생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1학년 한 2학기 10월 달쯤부터 우리 집에 일주일에 한 2번씩 오셨어요. 과외를 해주신 거예요. 무료로. 그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하고 상의하면서 이 학생은 학교 교육을 넘어서 좀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싶다. 그래서 뭘 가르치냐면 그 당시에 학교에는 피아노가 없었거든요. 풍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학교하고 정말 비교가 안 되는데 그 풍금이 교실마다 있는 게 아니고 한 2대인가 있었어요. 그래요. 음악 수업마다 이 교실 저 교실 옮겨가면서 하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예. 지금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저 준비 안 된 걸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에 풍금이 한 대 들어왔어요. 저희 집은 조금 시골에서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러면서 바이엘이라는 책을 선생님이 들고 가지고 도래 풍금을 제가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 학교 교육 말고 다양한 체험적인 걸 선생님하고 나름 둘이서 토킹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선생님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3월 2일 첫째 날 이제 제가 2학년 1반으로 진급을 했는데 이 선생님이 찾아오셨어. 1학년 때 선생님이. 주원아 일로 와봐 그러더라고. 왜 그래? 교장실로 가재요. 교장실로 가니까 교감 선생님 그리고 뭐 연구부장 우리 그때 1학년 담임 2학년 담임 그리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고모님까지 왕창 와 계시더라고요. 계시면서 이 학생을 위한 월반을 위한 오늘 인터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30분, 1시간 가까이 제가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어요. 질문을 받고 한 10분 회의를 하더만은 이 교감 선생님이 오늘부로 4학년 1반으로 진급을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잠깐 그거는 너무 과합니다. 애가 키도 작고 4학년하고 너무 키 차이도 나고 안 되니까 그러면 한 학년만 월반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3학년 1반으로 그날 바로 또 제가 교실을 옮겨갔어요. 3학년 1반 교실에 가니까 3학년은 반수가 갑자기 3반으로 줄어가 96명이야. 애들이 막 환호성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존재감이 달라진 거예요. 시골인데 이렇게 걸어가면 동네 사람들이 쟤야, 쟤가 천재래, 천재.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이 만들어준 자존감이 저 인생의 거의 전부 온갖 미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것에 자존심 상하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어릴 때부터 강한 자존감을 줬기 때문에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 같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물론 공부에 대한 압박은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이제 못하면 큰일이니까 이제 그런 경험을 갖고 제가 중학교 3학년 올라갈 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좀 더 공부를 더 좋은 데 가서 시키겠다고 부산으로 전학을 보냈어요. 이제 부산중학교에 이제 추첨이 돼 가지고 갔는데 처음에는 제가 엄청 충격받았어요. 내가 거기 있는 창덕중학교에서 1등을 했는데 거기 가서 딱 중간고사를 치니까 반에서 6등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충격이잖아요. 그렇게 전학 와서 무너지는 애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제가 안 무너졌던 거는 자존감을 그때 줬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한 10월 달쯤에 저 위치를 다시 회복을 했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그러는 과정에 제가 이제 사춘기가 되고 뭐 이제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도 좀 눈을 뜨기 시작하는데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딱 되니까 연애를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공부가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 뛰어난 애들은 그 에너지를 공부로 완전히 바꿔내는데 저는 좀 그런 류는 아니에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의 교육 자체가 워낙 방임형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평생 공부하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지금 한 6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한 10몇 년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왜 저한테, 제가 삼수까지 했거든요. 근데 공부하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한 번도 안 하셨는지 물어보니까 우리 어머니 답이 걸작이야. 네가 빔이 알아서 할 거라고. 뭐 알아서 하겠지. 빔이 알아서 한다는 경상도 말로 어련히 알아서 할 거라고. 그래서 전혀 간섭을 안 하는 이런 환경에 컸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연애를 안 하면 못 살 것 같으니까 연애를 해야 되잖아요. 그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메가스터디가 만들어졌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 학생들이 어떤 특별한 경험, 챌린지 스쿨에 뭘 하다가 거기서 인생의 전환점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학교 수업에서는 인생의 전환점은 안 온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수업은 모두가 똑같은 커리큘럼에 정답이 딱딱 있고 하는 이 교육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모티브가 있겠습니까? 없죠. 고등학교 2학년 올라와서 이제 2학년 올라오면서 겨울방학 때 이제 1학년 말이죠.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여학생이 눈에 들어왔어. 그게 계속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여름방학쯤 지나가지고 그 여학생한테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요즘 연애하고 다릅니다. 그 당시 풋내기 사랑. 요즘은 톡 보내가지고 딱 보고 앉아있어 애들이. 일자가 지워지나 안 지워지나. 지워졌는데 답이 안 와. 그럼 씹혔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제가 목격한 겁니다. 예전에 수업할 때. 학생 한 놈이 수업 끝났는데 안 가고 있어. 왜 너 안 가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러더라고. 이놈이. 왜 그러니까? 제가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 봤네. 그리고 한 30초 기다리면 아이씨 씹혔네 하면서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불러봤는데 뭐야 이말이니까 제가 여기 수업 듣는 애 중에 여자애가 한 명이 마음에 들어서 번호를 땄는데 얘가 답을 안 한다고. 근데 저희 때는 안 그랬거든요. 편지를 딱 보내면 얘가 읽어보고 친구하고 이렇게 돌려서 읽어보고 여자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보름은 묵혀. 한 달 안에 답이 안 오면 저도 씹히는 거야. 근데 한 3주째 될 때 답이 왔어요. 내가 한 20장 정도의 편지를 썼는데 얘는 한 10장 정도로 왔더라고요. 그리고 지 사진까지 넣어서 보냈어요. 야, 이제 넘어온 거죠. 그런데 나도 자존심이 있지. 바로 답하면 안 돼. 저도 한 보름 묵히고 또 같이 이제 하수 가던 친구한테 보여주고 이러면서 답을 보내고 하다가 10월 말쯤에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 당시 만나는 장소는 빵집입니다. 빵집. 모르실 건데 선생님들. 빵집이 그냥 요거보다 그냥 흐름한 탁자 하나에 마주보고 우유 한 잔씩 놓고 단팥빵 하나 놓으면 최고로 주문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 놓고 둘이서 2시간 반 동안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막 가슴 벅찬, 내 인생에 최고로 가슴 벅찬 순간이었어요.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2시간 반 만나고 집에 오는데, 하숙집에 오는데 와,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아요. 정말 그 순간의 기억은 항우라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책을 펴서 공부하다 보면 어느덧 요년이 요 사진이 올라와 있어. 그 비켜라 하고 공부를 하는데 또 보면 올라와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 3일간 제가 공부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3일째인가 4일째 되는 날 제가 엄청 창의적인 답을 찾은 거예요. 그 창의적인 답이 이겁니다. 내가 그때 두 존재가 갈등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공부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학생으로서 하나 하고, 갑자기 나는 너를 좋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두 존재가 갈등하는데 따지고 보니까 이 두 존재는 같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하고 그녀를 좋아하는 거를 일치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공부를 하는 행위 자체가 그녀를 좋아하게끔 좋아하고 있다는 의미와 상징이 돼야 되잖아.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 공부하다가 그녀 생각으로 빠지잖아. 그러니까 더 공부에 집중하면 이게 해결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게 고정이 되면 좀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딱 생각한 게, 그날 갑자기 생각한 게, 하루에 모나미 153 볼펜 한 자루씩 쓰자. 이거 엄청 힘들거든요. 8시간 반 정도 스트레이트로 써야 돼요. 연습장에 한 권 정도 다 써야 돼요. 처음에는 수학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첫날 딱 하고 나니까 더 창의적인 생각이 나요. 요 153 볼펜 빈 껍질 60개를 모아가지고 60일 네가 크리스마스 이브쯤이니까 두 번째 그녀에게 만날 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자. 아마 이 지구상에서 한 크리스마스 선물 중에 가장 창의적인 선물일 겁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매일 한 자루씩 쓰는데 이게 한 자루씩 써집니까? 안 써지잖아요. 그래서 주로 수학만 하다가 어떤 날은 한 30% 남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집에 와가지고 30분 돌려. 근데 이 행위도 저는 되게 창의적이었다고 생각해요. 포기하는 것보다 한 자루 채우잖아요. 어떤 날은 50% 넘게 남아. 더 창의적인 방법. 벤치로, 요즘은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품질이 좀 안 좋아서 벤치로 뽑으면 빠지거든요. 그래서 잉크를 확 불면 빠져나가고. 이렇게 해서 매일 한 자루씩 빈 껍질을 딱 모아가지고 크리스마스 전날쯤에 그 빵집에서 다시 만났어. 두 번째 만나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렇게 가슴은 두근거리지는 않고, 그래, 2달 동안 열심히 공부했나, 잘 지냈냐, 뭐 이러면서 서로 편안하게 이야기하다가 한 5분쯤 지나서 내가 너를 위해서 60일 동안 너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노력한 거고,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하고 딱 이쁘게 포장한 걸 줬는데, 저는 엄청 감동받을 줄 알았거든요. 와, 근데 이 학생이 그걸 딱 보더만은 뜨아해 하면서 인상이 일그러지고, 그로부터 한 10분 만에 우리는 끝나버렸어. 근데 이게요, 인생에서 어떻게 작동되리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 뒷이야기는 제가 강연에서 잘 안 했는데 오늘은 할게요. 그리고 저 엄청 충격에 빠졌어요. 충격에 빠져가지고 공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고2, 그 당시에 본고사고, 저기 우리 이사장님은 서울법대를 들어가셨는데 그 본고사 시험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 고2가 정말로 중요한데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걸 억지로 또 저는 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 숨 쉴 곳을 찾아야 하는데 정말 뜻밖의 답을 제가 찾은 겁니다. 뭘 한 줄 아냐면 1월달, 2월달 2달 동안 교회 부흥회만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고3 딱 올라와가지고 제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산 겁니다. 토요일 날 밤 12시까지 딱 공부하고 주일날 0시 땡땡 되면 교회 가가지고 새벽 6시까지 4시 반에 새벽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한 4시간 반은 저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교회 혼자 이렇게 늘 한 6개월을 보내면서 그 주일날도 뭐 온갖 것, 제가 그 당시에 전도사님, 목사님보다 더 바빴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활하면 공부량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주일날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학교 마치고 와가 독서실 가서 그 당시에 통금이 있어서 독서실이 12시 되기 전에 집에 오거나 안 그러면 독서실에서 새벽 4시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새벽 4시까지 공부하고 총알같이 하숙집에 와가지고 2시간 자고 학교 가서
틈틈이 한 1시간 자고 그렇게 6개월 하다가 체력이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의 경험들이 저한테는 엄청난 지금 자산이 돼 있고 어쩌면 그 집사님이 잠깐 저한테 이거 리더를 네가 대신하라는 그 순간 제가 강사로서 탄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중적인 어떤 그 리더하는 능력. 그렇게 하다가 이제 대학 입시를 좀 헤맸어. 이제 저는 삼수에서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뭐 다 이야기하려면 기니까요. 여차 하다가 좀 젊은 시절에 이거 말고 또 첫사랑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헤맸던 시절이 있는데 그건 약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군에를 먼저 갔어요. 군에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결혼부터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되기 전에 결혼을 먼저 한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만 헤매고 빨리 결혼부터 해라 그러더라고. 내가 저희 집 사람 데리고 가니까 그래 막 됐다 이제 그래 빨리 장가 하나 가고 하숙비 대신 생활비 좀 지원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86년에 결혼하고 86년 결혼했을 때도 지금 생각하면 좀 창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1200만 원짜리 다세대 주택을 얻어줬는데 방이 2개였거든요. 신림이동에. 이제 방 하나는 서재방으로 만들어놨는데 12평인데 그때는 그 집이 너무 커 보였어요. 저기 비워두기 아까운데 이렇게 해서 저희 집 사람하고 야 여기 하숙생 1명 넣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 깜짝 놀라더라고. 얘가 중학교 교사 출신이었거든요. 아니 그때 제 동생이 서울대 불문학과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여동생이. 은실이를 여기 딴 집에 하숙하는데 우리 집에 데려오자. 신호올케가 사이가 그렇잖아요. 근데 몇 번 설득하니까 얘가 들어왔어. 하숙생 1명 유치. 근데 이제 제가 좀 무리를 했어요. 8월 달쯤에 남동생이 종로학원에서 재수를 하고 있었는데 걔를 또 유치를 한 거예요. 마지막에 서울대 형과 누나 밑에서 공부하니 올해는 서울대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동생과 남동생이 한 집에서 한 방에서 이제 그렇게 하숙을 했는데 이 남동생이 연대를 갔어요. 연대전자공학과를 가는 바람에 12월 1월 달에 1명 나갔어. 그 틈을 이용해서 이 여동생도 오빠 신호올케가 같이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또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한테 2월 달에 경제 위기가 온 거예요. 87년 2월 24일 날 저희 집 사람이 돈이 3만 원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야 지금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하니까 야 근데 엄마한테 돈이 언제 오는데 하니까 보름 뒤에 온대. 야 그 보름 동안 3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냐 그러니까 뭐 콩나물 라면 이런 거 하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 하냐고 이제 내한테 얘기하면 알았어 내가 돈 벌어 올게. 아직 학생인데 한 학기 남았거든요. 2월 24일 날 하루 종일 신림동 일대를 돌아다니는데 돈 벌 방법이 없어. 그런데 그 다음날 궁하면 통한다고 딱 생각이 났어요. 2월 26일이라는 답이 나온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2월 26일 날 서울대에서 졸업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가난해가지고 아직 체육관이 없어서 운동장에서 졸업식을 했어요. 그래서 커피 장사하자. 그래서 2월 25일 날 잽싸게 그 차관이 딱 되는 순간 뛰어 올라가가지고 마누라한테 야, 10,000원 줘. 뭘 할 건데? 아, 내일 내가 15만 원 벌어다 줄게. 그러면 벌으면 충분히 살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숲에 가가지고 종이컵, 커피 믹스 사고 올라와가지고 야, 주희 집 돌아다니면서 큰 마오병, 보온병이 있거든요. 이걸 10개 빌려오라 하고 신촌에 지금 대학 입학하려는 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일찍 와. 알바 시켜줄게. 해가지고 2월 26일 날 서울대 졸업식장에 커피 장사를 하러 갔는데 이게 제가 인생에서 첫 창업입니다. 그 창의적인 창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물거리고 해가지고 딱 서울대 졸업식장에 출정을 했는데 앞불사 가니까 푸드트럭이 40군데 설치해가지고
전문 장사꾼이 있는 걸 몰랐던 거죠. 사실 청소년들이 이런 비슷한 실패를 해봐야 돼요. 자기 나름의 착안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착안인데 이걸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면 더 좋죠. 그러니까 제 남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형님, 저기 전문 장사꾼하고 우리는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는 종이컵 들고 지금 보온병 들고 왔는데 게임 끝났습니다. 날씨 추운데 그냥 돌아가시죠. 우리가 보니까 장점이 쟤들은 40군데 딱 고정돼 있고 우리는 졸업식장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냥 졸업식장에 들어가서 그냥 커피 한 잔씩 따라주면서 졸업을 축하합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좋다고 받아 먹은 한 잔 500원 되겠습니다. 500원 주는 사람, 1000원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완판하고 한 30만 원 넘게 번 거예요. 그 당시 30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 거의 한 200만 원 가까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첫 창업을 멋지게 성공했는데 이 창업 뒤에 아주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죠. 제가 졸업식장에서 커피 팔 때도 하숙집 동료들을 만나거나 선후배나 또 후배를 만나면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냐 전부 다. 서울대생이 어떻게 서울 졸업식장에서 커피 장사를 하냐 이거지.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졸업식 마치고 하숙집 가서 우리 하숙집 주인 아줌마한테 뒷담화를 심하게 깐 거예요. 저거 대학 다닐 때도 맨날 사고 치더만 장가부터 가가지고 그날 이제 기분 좋다고 저녁에 회식까지 하고 집에 딱 올라오는데 전화벨이 팍 울리는 거예요. 탁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잽싸게 올라가서 문 따니까 또 전화벨이 울려서 받으니까 하숙집 아줌마가 야 잘한다 오늘 커피 노점상 했다며. 아유 아닙니다. 까불지 말고 빨리 올라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궁하면 자기한테 오면 과외를 소개시켜 줄 건데 그래서 어머니 지금 밤이 9시 넘었고 우리 집 사람이 그때 임신을 하고 있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월 27일 날 올라가니까 어떤 학생 한 명을 소개해 줬는데 그 학생이 저 인생의 기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한테도 제가 기인이 됐는데 얘가 한 반에서 20등 하던 애가 중간고사에 10등으로 올라가고 기말고사에 반에서 2등하고 전교 15등 서문여고 학생인데 15개 반이니까 딴 반 가면 1등입니다. 그런데 기말고사 때 이 학교가 그 당시에 학력고사를 더 잘 보게 하려고 암기 과목은 7월 달에 보고 기말고사를 국영수 세 과목은 8월 20일쯤에 봤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얘가 진짜 제대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 딱 들어갈 때 얘한테 야 니는 이제 공부 어느 정도 경지에 딱 올랐으니까 이번 여름방학에는 내가 멋진 숙제를 하나 내줄게. 그 숙제가 뭘 것 같습니까? 하루에 볼펜 한 잡 써요. 10년 만에 이게 소환된 겁니다. 이게 1987년이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가 1977년이에요. 10년 만에 제가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얘는 진짜 뭐 벤치로 뽑고 이런 거 없고 진짜 하루에 한 자루씩 썼어요. 그 공부량이 매일 연습장 한 권씩 썼고 그게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제 이야기가. 진짜 제대로 한 애거든요. 그리고 얘가 사학과를 갔다가 결혼하고 박사과정에 있다가 남편도 박사과정.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 26세 늦게 애 낳고 행시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차석으로 합격해가 지금 우리나라 모 부처의 국장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알려졌어. 그래서 그 부처에서 12월 달에 찾아왔어요. 회장님, 우리 다 알고 있는데요. 우리 부처하고 메가스타디하고 협업합시다. 이래가요. 그래서 졸지에 메가스타디가 한 20억 정도 그 부처에 그 어느 부처인지 제가 말할게요. 복지부인데 한부모 가정 어려운 애들 교육 지원 사업을 하기로 했고 다음 주 수요일 날 MOU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차관하고 같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이렇게 성적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잠원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잠원동 한신아파트 307동 1104호에서 제가 과외를 했는데 내려오면서 과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얘 때문에. 따지고 보니까 메가스터디가 이 학생을 만나면서 시작된 거예요. 제 계획과는 달리. 그럼 그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따지고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풋내기 사랑 때 어떤 면에서는 가장 그 청소년 시기에 그 열정과 순수함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었고, 그렇죠? 그 두 존재가 갈등하는 걸 볼펜 한 자루를 매일 쓰겠다는 게 정말 이 교육이 해줄 수 없는 멋진 결단 아닙니까? 저는 우리 챌린지 스쿨이 그런 젊은이들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도 항상 메가스터디는 1977년 한 10월 달쯤에 좀 싹이 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학교 교육이 지식을 전수하는 교육은 특히 이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서 수명이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삶을 이야기하고 청년들의 어떤 자기 어떤 체험이나 경험을 가장 자기답게 펼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교육은 이제 공교육 전체로 가야 한다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인사이트 데이에서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죠. 사실 다들 불안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현재의 진로 교육의 구조적 한계를 창업 교육으로 한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진로 교육을 주로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로 교육이 너무 정보 제공 중심 아닙니까? 뭐 어떤 직업이 유망하고 거기에서는 어떤 학과를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뭐 회계사가 되려면 CPA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건 지식 전수 교육의 연장에 불과한 거 아닌가. 제대로 된 진로 교육은 진로를 탐색하는 그 방법 자체를 제시해 줘야 된다.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설계하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이 실제로 작은 마켓이라도 하나 만들어 보고 새로운 발상도 해보고 거기서 실패도 해보고 수정도 하고 참여하면서 그 과정을 경험하는 그런 교육으로 갈 수 있다고 할 때 우리 챌린지 스쿨의 창업 교육은 진로 교육의 어떤 구조적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업 교육은 공교육에 가장 적합한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 전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창업 교육은 사실은 우리가 9년 동안 460개 학교였지만 처음에는 뭐 열 몇 개 학교 이렇게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여기 유행근 쌤은 처음부터 관계하셔가지고 정말 고마운 분인데 지금은 이제 작년에는 몇 개 학교였죠? 92개? 100개를 못 넘었네. 올해는 100개를 넘겠죠? 110개. 근데 110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전국에 학교가 몇 개입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창업교육은 열정이 있는 일부 학교나 용기 있는 일부 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또 운 좋게 기회를 만난 학생들의 아주 작은 경험에 불과했는데, 앞으로의 창업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경험해야 하는 공교육 전체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택 과목이 아니라 기초, 교양, 소양 수업이 돼야 되고, 이것이 학교를 변화시키고 현재 교육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하나의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점에서 이제 창업교육은 공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또 더 큰 길을 저희는 찾을 수 있다. 창업교육은 외부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실 안에서 작동하는 수업이 돼야 된다.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재단과 연결되지만은 이게 정규 공교육 과정이 되었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고
성과보다는 가정의 중심을 두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공교육 전체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3분, 4분 정도 남았는데 맺는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직도 지독한 대치동이죠. 그렇죠. 제가 와서 오늘 오신 60여 명 가까이 되는 선생님들의 학교를 쭉 봤거든요. 불행하게도 대치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이 강남 상구는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역시 그렇네 하는 생각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 이 요즘 의대 열풍, 의대 몰빵에 가까운 이 교육 현실은 저는 한 4, 5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교육의 마지막 불꽃, 회광반조 현상. 불이 꺼질 때 마지막으로 확 한번 타타 꺼지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제는 작년부터 사교육이 작년 1분기부터 줄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올해는 급격히 줄 가능성이 있고 AGI가 나타나는 순간에는 현재의 이런 교육은 흔적도 없이 저는 사라질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모든 게 시험에 딱 갇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I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즉 지식을 전수하고 이해시키고 그걸 반복해서 암기시키는 교육은 AI 선생님이 하면 선생님은 그 학생의 그 교육 과정을 보면서 미래를 설계하고 분석하고 더 창조적인 적용을 하는 코칭의 영역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이테크한 영역은 기술이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학년제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학생에 따라서 능력 차이가 엄청 크니까 또 어떤 학생은 12학년 다 하지 말고 한 10학년만 하고 빨리 그 학생에 맞는 다른 진로를 제시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는 시험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AI하고 공부하고 있는 모든 것이 트랙 레코드가 쌓여 있을 거고 대학에서 선발할 때도 수능 하루 본 거 가지고 선발하는 게 아니라 12년까지의 모든 과정을 그 대학의 선발 기준을 가지고 지금은 그걸 평가하려면 몇 년 동안 해야 되겠지만은 AI가 더 발전하면 한 5분 안에 다 분석해낼 겁니다. 그러면 저는 길어도 5년, 10년 안에 수능 시험 같은 거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시험 자체가 달라질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마지막 태형적인 모습에 빠져 있는 것이 저는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사교육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어이가 없으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현재 우리 의대 열풍의 본질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회적 함의가 뭐냐? 저는 이렇게 분석하거든요. DX가 디지털 대전환의 약자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한국의 엄청난 인구 절벽. 이 과정에서 교육이 제대로 개혁이 돼야 되는데 이 교육 개혁이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결합해가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의식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의식은 전 세계가 가지고 있고 우리 한국은 여기다가 인구가 팍팍 줄 거니까 더 불안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니까 죽을 때까지 해먹을 수 있고 하니까 의사밖에 없다 하는 아주 단편적인 안전한 도피처를 찾는 단편적 의식의 결과물이 저는 의대 열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얼마 안 갑니다. 왜? 과학기술의 발달은 이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칩 하나만 꽂으면 모든 우리의 생체 리듬이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의사의 역할은 훨씬 줄어들게 될 거고 우리의 미래 삶은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현재의 직업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교육이 새로운 미래에 대한 교육이고 진짜 교사가 하셔야 될 일이 지식을 전달 전수하는 그리고 학생들을 체크하는 기능이 아니라 이거는 AI 선생이 하는 날이
머지않았다. 그런 면에 볼 때 여러분의 노력은 정말 멋진 노력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챌린지생 여러분들은 옳았고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저희 윤민창의투자자는 여러분의 수업과 모든 노력의 과정에 도움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